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김 대표입니다. 병의원의 절세 전략, MSO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활용한 병의원의 절세 전략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병의원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절세 툴들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 병의원의 절세가 왜 어려운지, 원장님들이 왜 절세 수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지, 병의원 절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말씀 나눈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아직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되니까 해당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많이들 유행하고 많이들 활용하시는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O,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미술품 렌트, 그리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통해서 벌어진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그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이 보면 우리 세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이 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소득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법에서 정한 또 각종 소득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서 차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율을 최고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나면 또 각종 세액 감면 공제 항목들을 차감하여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이미 기납부해 놓은, 중간 예납해 놓은 세금이 있다든가 각종 가산세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을 더하고 빼고 해서 단기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결정세액 고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MSO, 미술품 렌트 등은 이 필요 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소득 소득 금액 자체를 이제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또 벤처투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세액감면공제의 대표가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한 세액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의원의 주요 절세 전략들에 대해 총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이나 특징들을 요약해 놓은 표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효과는, 여기 보시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사용되는 이제 연구 자재나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다 포함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해당되는 비용의 25%,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사용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1억이라면 그 1억의 25%인 2,500만 원이 바로 세액에서 바로 차감이 됩니다. 그만큼 꽤 의미 있는 절세 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쟁점은 사후 검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연구소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단은 이 겸용 겸직을 하면 안 되고요. 연구 주제가 연구인력 개발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구 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연구 주제의 적합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의 인정과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후 관리는 우리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코이타에서 주기적으로 현지 확인, 현지 실사 등을 나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있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코이타는 이제 인정과 취소와 관련된 이제 사후 관리만 하고요.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직접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뭐 바로바로 실제 점검을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전에 이게 적합한 혜택인지 먼저 심사를 받아보라 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관련돼서 2020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양식이나 서식 갖춰야 될 것들을 직접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술연구소의 이제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구 조직이 취소되지 않고 인정되는 기간,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직접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병의원에서 그 인정을 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연구 조직, 공식적으로 코이타에서 인정을 해준 연구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병의원 수가 현재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265개입니다. 전국의 병의원 수가 총 7만 7천 개 중에 265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원장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최근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핵심 화두는 연구 주제가 적합한가입니다. 연구 주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연구를 하니까 그 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세액을 공제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건데, 이 연구 주제가 적합한지부터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주제 적합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국세청에서 조세순회제한법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요 위에 이 항목들이 대통령령으로 연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들입니다. 일반적인 관리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혜택이 아니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정되는 항목 외에는 연구개발의 정의,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활동 체계 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국세청이 따로 없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직접 서식도 지정하고 보관 기간도 지정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과학적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한다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과학적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여야 된다라는 강조점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2020년도에 양식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한 해의 연구과제의 제목을 총괄하는 연구과제 총괄표, 매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연구 노트 등을 잘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세청에서 관리 툴 중에 이제 사전심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목이 이제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과를 통지받은 건데, 물론 이 통지서는 이제 통과된 통지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고, 연구개발이란 아까 그 항목을 다시금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 적합한 연구 주제의 선정과
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수준의 사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연구소를 활용하기 위한 절세 툴로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O를 통해서 절세 수단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MSO를 만들어서 원장님과의 의료사업과 거래를 만드는 형태로 MSO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MSO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가 있습니다. 원장님과 특수관계에 있는 MSO 법인과의 거래가 적합한 거래인지 과한 거래는 아닌지 실체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쟁점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MSO의 활동과 관련돼서 검증하고 관리하고 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여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식품이나 약품을 한다면 식약청에서도 관리하고요. 광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거래되는 것들의 건보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 검증 이슈와 관련된 기관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MSO 중에 그 병원과 거래를 하는 그 항목들이 주로 이 인허가 항목들이 많은데, 인허가 주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고 뭔가 매년 보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사후 관리 요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MSO의 활용 여부들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많이들 활용들 하고 계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국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사회에 복지기금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건데요. 그 기금을 통해서 기금에 원장님께서 출연을 하시면 결국은 기부금으로 처리가 돼서 그 해에 출연하신 금액만큼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되는 직원들에게 지출되는 각종 복지 혜택들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관련돼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활용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장님이 주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더라도 원장님이 직접 병원에서 직접 지불하더라도 비용 처리는 됩니다. 여기서 되나 저기서 되나 비용 처리는 똑같이 되는데, 다만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혜택이 결국은 비용 처리는 같지만 해당되는 게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관련된 이 지출이랑 또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비과세 항목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 사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직접 그 복지기금이 아니라 직접 지불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복지 혜택들이라면 비용 처리는 똑같지만 직원들의 소득으로 잡히게 돼서 결국은 사대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만 반반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도 10%가 넘고요. 사실 우리 많은 그 개인 병의원들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나 급여 체계가 직원들의 몫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도 역시 원장님들께서 직접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약 20% 정도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되죠. 원장님이 직접 지불하시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불하시는 게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되는 것들은 원래 원장님께서 병의원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급했어야 될 비용인지 급여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쟁점이 좀 있고요. 급여 대체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돼서도 설립해 놓으면 알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고용노동청에서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 매년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노동청의 관리 감시가 또 들어가는 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세금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을 거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기금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없애고 싶다고 해도 한번 설립된 근로복지기금은 임의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근로복지기금이 없어지려면 내 병의원이 같이 폐업을 할 때만 없어지는 게 가능하고요. 없어지더라도 근로복지기금에 남아있는 자녀 출연금이 원장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청산되더라도 그 자녀 출연금은 바로 국가로 기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처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 매년 보고서도 제출하고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이 표가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는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이 원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첫 출연을 했는데, 총 원장님 개인 치과에서 사내근로복지금 하나 만들고, 또 별도로 운영하시는 MSO 법인을 통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금을 2개를 만드셨는데, 그 2개에 만드셔서 첫 번째 출연한 게 치과의 경우는 4.4억, 법인의 경우는 1.1억, 결국은 4,400만 원, 1,100만 원, 5,500만 원 출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큰 차이 없이 약 5천만 원, 5,500,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 되는 금액이 출연됐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매출액이 20억이 넘는 우리 원장님이신데, 4,4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 4,400만 원 결국은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지불하셔야 될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금 통해서 지불한 효과 정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장님께서 이 사내근로복지금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을 굳이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4,400만 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처리는 원장님 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하셨어도 4,400만 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로복지기금도 비용 처리, 출연하는 것도 똑같이 비용 처리는 되고, 그래서 비용 처리 자체는 여기 사나 저기 사나 상관이 없는데, 원장님이 4,40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함으로써 이 4,400만 원을 원장님이 직접 지불하셨을 때 발생하는 사대보험료 20%입니다. 사대보험료 20%, 4,400에 20%를 굳이 따지면 880만 원. 사내근로복지금을 만들어서 원장님께서 직접적인 이득을 보신 금액이라고 한다면 88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아야 1,0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또 추가적으로 이걸 운영함으로써 관리받고 뭔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를 감안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장님들의 경우는 원장님 의료사업이든 무슨 행위를 할 때, 어떤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항상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감시와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2가지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효과의 크기는 2번째 치고, 일단 원래도 있는 국세청과 건보공단 외에도 고용노동청이라는 정부기관이 하나 더 원장님의 상황을 감시하게 되는, 관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황도 한번 감안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미술품 관련돼서 렌트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역시 미술품을 렌트해서 해당되는 발생된 렌트비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형태, 그리고 미술품을 투자자산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 미술품 렌터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쟁점이
이 비용 처리가 사업용 경비로 적정한지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분쟁과 이렇게 과세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 미술품 렌트의 이 절세 전략 툴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세청의 판단을 잘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 처리에 대한 이슈가 상존하고 있고요. 이 사업용 경비 처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원천설에 근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처리도 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미술품 렌탈료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임차료인지, 결국 사업과 관련돼야 된다는 거죠. 해당되는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한 공유수익비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유사한 성질의 수익금에 대응하는 경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지금 원장님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렌탈된 미술품이 원장님의 사업 소득과 관련돼서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에 문의한 국세청 서면 질의인데요. 미술품 렌탈 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병원 내 개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 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 판단을 할 사항이다 라고 나눈 답변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미술품 렌탈을 통해서 활용하시려면 이 렌탈이 얼마나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매출과 연관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업 연관성 찾기 어려운 업종은 미술품 렌탈료의 경비 처리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도 마땅히 명쾌한 기준이 없어서 이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적정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술품 렌탈과 관련돼서 비용 처리 개념으로 접근하시려면 반드시 이 사업소득과 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담당 세무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별도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또 상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차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100%를 차감해주고 5천만 원까지는 70%, 그 이상 되는 금액은 투자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좀 이렇게 유효한 것,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비해서 유효한 것은 종합소득의 50%를 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종합소득이 10억이시라면 5억까지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기타 소득공제들은 대부분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데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충분한 의미 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소득세 절감이 가능한 툴로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가족법인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속증여세 절감의 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또 이후의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쟁점은 이제 사후 검증은 딱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투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융자나
채무의 형태, 채권의 형태로 가면 안 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 여부인지, 그리고 공제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를 잘 지켰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 최소한 3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는 그런 절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벤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투자 기업이 이제 벤처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벤처는 이 보시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하고 새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을. 그래서 그 확인 기간이 벤처기업 확인 기간 한 군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검증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융자가 아닌 투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주명부나 등기나 이런 것들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만 잘 지키면 소득공제 혜택을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씩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병원의 원장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사전에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 자료 형태로 좀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절세 툴로서 실행하실 때 유행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검증하는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정의한 것입니다. 결국은 비용 처리 방식은 이 재원의 유출을 통해 이루어지죠. 비용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내가 비용을 써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추가 재원의 유출이 없이 가능하다. 비용 처리 방식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식의 차이, 큰 틀의 차이, 이 2가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혹여 그 와중에 거래 가공으로 비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합니다. 적정한 원장님 사업에 적정한 경비율 유지도 해야 되고 환급 조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경비 처리는 결국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물론 경비 처리나 처리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과 높은 세금 절세의 수단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 처리와 관련된 툴을 사용하실 때는 사전에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사전에 검증하고 협의하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의원의 현실적인 절세 전략, 절세 툴들에 대한 비교 설명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의 상세 정보란에 시선파트너즈 연락처와 문의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문의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현재 그 병의원의 절세 전략, MS와 가족법인과 벤처기업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